안녕하세요. 동물생명과학과 김재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융합 세미나의 연사로서 여러분들께 제 연구 주제들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Deciphering the Genetic Mechanism of Adaptive and Complex Traits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제 연구 주제들을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피노타입, 우리의 표현형은 우리의 유전자형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표현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유전자형이 굉장히 큰 기여도를 차지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표현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오히려 더 기여도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유전자형이 대부분의 표현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유전자형이 어떤 유전자형일 때 우리의 표현형이 크고 작고 또는 조금 더 위험도가 높고 낮은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다양한 유전자 검사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벌써 10년 정도 또는 그 이상이 되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23andMe라는 회사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다양한 표현형들을 예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액에 있는 DNA를 통해서 다양한 표현형들을 미리 태어났을 때부터 그 DNA를 가지고 우리의 다양한 표현형을 예측해 줄 수 있는데, 그 예시로서 우리의 몸무게나 또는 우리의 키를 예측해 줌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질병에 특별히 유전적으로 더 취약한지 그 위험도를 예측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근육의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거리 종목에 조금 더 유리한지 또는 장거리 종목에 유리한지까지도 이 유전자 검사 회사에서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것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유전자 검사가 얼마나 정확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먼저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노타입은 지노타입과 인바이러먼트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떤 표현형과 같은 경우에는 지노타입을 통해서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한 표현형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표현형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하냐라고 했을 때는 먼저 이 표현형이 유전자형에 의해서 얼마만큼 결정이 되느냐가 먼저 1차적으로 규명이 되어야 하겠고,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형이 유전자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는 과연 우리 몸의 DNA 속에 2만 수천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그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가 그 표현형의 변화에 관여하는지, 그리고 그 유전자 내에 특별히 어떤 로사이에서 어떤 지노타입이 표현형의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규명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들을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는 GWAS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전장유전체 연관 분석 방법에서부터 셀렉티브 스윕이라고 해서 우리의 표현형 중에 적응 메커니즘에 기반한 그런 표현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WAS와 더불어서 이 셀렉티브 스윕이라는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형을 가지도록 지금까지 진화해 왔느냐를 밝혀내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베리언트를 가짐으로써 이 베리언트를 가진 개체가 가지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적합도가 올라간다,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진화하면서 대부분의 개체들에서 해당 변이를 가진 것으로 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유전적 다양성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다양성이 압도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전체 유전체에서 그리고 전체 유전자 내에서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확고하게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진 유전 지역을 발굴해내는 기법이 셀렉티브 스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의 GWAS와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에서의 셀렉티브 스윕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형이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느냐를 규명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이긴 하지만 한국인 코호트를 대상으로 49개의 표현형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발굴하는 연구에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키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키는 우리가 페디그리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는 유전력, 즉 표현형의 차이가 얼마만큼 유전자형의 차이로 인해서 설명이 되느냐를 봤을 때 이 키와 같은 경우는 가족력을 통해 가지고 페디그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그 수치는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유전력을 가진 대표적인 표현형 중에 하나가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형에 비해서 우리의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그런 표현형이 하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이트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베리에이션을 나타낼 수 있는 SNP 마커를 살펴봤을 때 이 SNP 마커가 그 중에 얼마만큼을 설명했느냐라고 봤을 때 그 정도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채 50%가 되지 않는 정도로 SNP가 우리의 키의 표현형의 분산을 설명해낸다라는 결론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 결론은 사실 한국인에서 뿐만이 아니고 유럽인 코호트에게서도 마찬가지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80% 정도가 유전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마커, 대표적으로 SNP가 그의 일부만을 설명해낸다라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기도 했었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Missing Heritability라고 하고 그 이후에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유전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내고 밝히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 우리가 전체 80% 중에 SNP 그리고 다른 유전 마커들이 일정 부분 더 설명해내는 것을 밝혀낸 바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49개의 한국인 표현형을 우리가 요약해서 보자면 전체 유전체의 1% 지역에 해당하는 자리들이 우리의 표현형의 1%를 설명해낸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49개의 표현형들을 대표해서 요약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 DNA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평균적으로 우리의 유전력의 1%를 설명해내더라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휴먼을 대상으로 한국인 코호트 또는 유럽인 코호트 상관없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코호트 연구에서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유전자를 발굴해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샘플 사이즈, 코호트 사이즈는 10만 이상이 적어도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또는 유럽인이든 다른 코호트를 대상으로 우리가 10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라지 샘플 사이즈가 요구되는 것이 사람 코호트 유전 연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다른 어떤 대체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애니멀 모델이 당연히 좋은 대체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포닥 때 연구를 했던 분야는 반려견이 되겠습니다. 이 반려견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축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른 시점에 사람에 의해서 같이 길들여지고 진화해 온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려견이 유전학 분야에서 가지는 그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반려견과 같은 경우에 유전학 연구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이 표현형의 스펙트럼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어떤 포유류와 비교해 봐도 이 반려견이 가지는 표현형의 스펙트럼의 넓이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넓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같은
개과 개종에 속하는 두 개의 다른 견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와와와 그레이트데인을 봤을 때 수십 배의 몸 사이즈, 크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정도의 표현형의 차이가 나는 포유류는 정말로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거기서뿐만이 아니고 표현형의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행동 방식에서부터 외모를 나타낼 수 있는 키와 몸무게, 그리고 귀의 형태부터 시작을 해서 털의 유형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형들의 유전적인 원인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반려견만큼 좋은 모델 동물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반려견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호모지니어스 위드인 브리드라고 해서 하나의 견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세대에 걸쳐서 같은 계통을 유지해야만이 그 지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웃브리딩이 굉장히 잘 허용되지 않는 견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견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브리딩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하나의 견종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같은 견종 내에서는 호모지니어스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모지니어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어요. 같은 견종 내에서는 우리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성격의 많은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견종끼리는 우리가 전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표현형의 다양성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굉장히 넓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드인 브리드는 호모지니어스하고 크로스 브리드는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견종 간의 비교를 통해서 서로 다른 표현형의 유전적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이만큼 좋은 모델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견종 특이적인 행동 양식이나 또는 표현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견종과 비교함으로써 쉽게 유전자를 발굴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반려견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좋은 그래프가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휴먼 코호트, 코리안 코호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000명에 육박하는 샘플 사이즈를 통해서 지와스를 수행했을 때 맨하탄 플랫이 되겠고, 캐틀과 같은 경우 6만 마리의 샘플 사이즈를 통해서 같은 표현형 하이트에 대한 지와스 결과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는 255마리에 불과한 샘플 사이즈로 반려견에서 동일한 표현형 하이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맨하탄 플랫으로 그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Y축에서 봤을 때 피크로 찍는 그런 유전자들이 유의한 유전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필요한 샘플 사이즈 측면에 있어서 반려견을 넘어설 수 있는 모델 동물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어요. 반려견은 굉장히 견종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약 450 견종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일부 100여 마리, 100여 견종에 대한 개통수 분석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견종과 어떤 견종을 비교해야 될지, 어떤 견종과 어떤 견종이 유전적으로 유사한지, 어떤 클레이드들을 이루는지에 대한 연구도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전에 관심 있게 보았던 분야는 이 사냥개가 되겠습니다. 사냥개의 탁월한 운동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 그것을 유전적인 관점에서 풀고자 했던 노력이 이 논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냥개와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함께 같이 협력하여서 사냥을 하도록 직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리트리버가 이 사냥개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당연히 운동 능력이 타 견종 그룹에 비해서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에 반해서 대조군으로 사용했던 테리어 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정용으로 애완견으로 많이 최근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견종
견종 그룹이 이 운동 능력이라는 표현형 스펙트럼에서는 정반대에 있다라고 가설을 삼고 두 가지 그룹의 비교 유전체 분석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지놈 시퀀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전체 1,500여만 개의 스닙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견종의 비교 분석을 진행을 하였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비교 분석을 진행했던 것은 똥개라고 볼 수 있는 빌리지 도그를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재검정하여서 최종적으로 59개의 59개의 유전자에서 이 스포트 헌팅 사냥개에서 셀렉티브 수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유전자를 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59개의 유전자의 진 온톨로지 분석을 봤을 때 유의하게 나왔던 결과 중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블러드 서큘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 면에서 스포트 헌팅 도그가 테리어에 비해서 양성 선택을 받은 유전자들이 블러드 서큘레이션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운동 능력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사냥개에서 필요한 부분은 뉴럴러지컬 펑션이 되겠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이 사냥개가 혼자 사냥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과 함께 이 먹이를 주인이 총으로 쐈을 때 그 먹이를 같이 다시 가지고 오는,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도 필요로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했던 59개 유전자 중에서 뉴럴로지컬 펑션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운동 능력의 기본은 당연히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어떤 수축이나 근육의 디벨롭먼트에 관여하는 유전자도 발굴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유전자를 소개시켜 드리면 AC3라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fatigue, 피로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로서 다른 종에서는 이미 여러 번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유전자의 기능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스포팅 도그가 테리어나 빌리지 대조군에 비해서 이 유전 지역 내에서 뉴클레오타이드 다이버시티 값이 떨어지는 현상,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셀렉티브 수입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른 견종 그룹에 비해서 특이적으로 이 견종 내에서 픽세이션이 일어난 새로운 미스센스 뮤테이션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헌팅 도그 내에서 픽세이션이 일어난 새로운 돌연변이 미스센스 뮤테이션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해당 결과를 150여 마리의 추가적인 샘플을 가지고 생얼 시퀀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피로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해당 유전자 내에서 새로운 돌연변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우리가 유전자를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규명해내고자 했습니다. 그 분석은 바로 어질러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59개 유전자를 이제 뽑았는데 그 유전자가 과연 어떤 스포츠 이벤트에 연관성이 있었느냐를 추가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어질러티라는 스포츠 종목은 반려견과 주인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최대한 단시간 내에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는 스포츠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냈던 59개 그 유전자가 과연 이 어질러티라는 스포츠 종목에도 연관성이 있었을까라고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았을 때 로보1이라는 유전자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습득 능력에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로서 반려견에서 이 유전자 내에 특정 대립 유전자 빈도가 높고 낮음을 통해서 이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 횟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총 150여 견종이 있었을 때 우리가 스포츠 헌팅 도구에서 픽세이션이 일어난 새로운 원리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로보1이라는 유전자 내에서 특정 유전 좌위 내에 유전자형의 빈도를 살펴봤을 때 이 유전자형의 빈도가 스포츠 헌팅 도구에서 픽세이션이 일어난 그 새로운 원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 스포츠 이벤트에서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그 확률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150여 견종을 여러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타이틀을 조금 더 잘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챔피언이 자주 탄생하는 견종에서부터 챔피언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견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룹을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가 있었는데 타이틀을 잘 획득하는 우승을 자주 하는 견종,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보더컬리와 같은 굉장히 운동 능력이 뛰어난 보더컬리와 같은 경우에 오른쪽 그룹에 해당이 되겠고 뉴펀랜드와 같이 굉장히 딱 봐도 둔하게 보이는 이 견종이 타이틀을 매우 미미하게 획득하는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그룹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 사이에서 어떤 패턴이 보이냐? 오른쪽으로 갈수록 로보1 유전자 내에 얼릴 프리퀀시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스포츠 헌팅 도구 특이적인 얼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질러티 이벤트에서 챔피언이 더 자주 탄생하는 견종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냈던 59개의 유전자 중에서 첫 번째로 스포츠 이벤트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었던 유전자는 뉴럴로지컬 펑션에 연관성이 있는 로보1 유전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밝힐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TRPM3라는 유전자가 되겠어요. 이 TRPM3라는 유전자는 어떤 표현형과 연관성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경주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견종에서 이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스포츠 헌팅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경주견으로 사용이 되는 휘펫이라는 견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휘펫이라는 견종의 경주 시간이라는 표현형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이 경주 시간이 어떤 유전자와 연관성이 있느냐를 살펴본 결과를 테이블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주견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경주를 위해서 태어난 그런 견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MSTN이라는 유전자, 마이오스태틴이라는 유전자가 이 경주 속도에 연관성이 있음을 이미 밝혀낸 바가 있고 1차적인 그런 발표 이후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 찾은 59개의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추가적으로 이 경주 속도와 연관성이 있고 경주 속도를 설명해 낼 수 있느냐라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MSTN과 더불어서 TRPM3라는 유전자가 추가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RPM3라는 유전자가 경주 속도의 12%를 설명해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찾았던 유전자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다시 찾은 TRPM3라는 유전자 두 가지의 유전자가 25% 이상을 설명해낸다. 경주 속도의 25%가 이 두 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발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이오스태틴 유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낙아웃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근육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표현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반려견에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포유류 동물에서 동일한 표현형을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 마이오스태틴 유전자 외에 TRPM 유전자라는 새로운 유전자를 발굴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TRPM3와 같은 경우에는 vascular contraction Vascular Muscle Contraction 이라고 해서 우리의 혈관의 수축하는 정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유전자로서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운동하는 근육에 효과적으로 잘 도착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로서 이렇게 운동 능력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운동 능력과 관련해서 59개의 유전자를 선별해낼 수가 있었는데 CDH23라는 유전자도 우리가 유익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본 유전자 CDH23라는 유전자가 되는데 이 유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hearing loss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hearing loss와 건도그 스포팅 헌팅 도그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스포트 헌팅 도그의 많은 부분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부분적으로는 히어링 로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건도그로서 사실은 휴먼과 함께 사냥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건도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려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총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견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리어와 같은 견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총소리에 아주 심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 총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사냥에 집중해야 하는 반려견의 특성상 스포트 헌팅 독의 특성상 이 총성에 너무 심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안점을 삼고 이 CDH23 유전자가 스포트 헌팅 도그의 많은 일정 부분 히어링 로스를 경험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미스센스 뮤테이션을 발굴할 수가 있었고 이 미스센스 뮤테이션은 다른 포유류를 쭉 살펴봐도 컨저베이션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을 오른쪽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일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테리어 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조군으로 삼았던 테리어 브리드는 사실은 애완견으로 많이 활용되면서 굉장히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의 얼굴 그리고 턱수염을 보시면 굉장히 복슬복슬하게 턱수염과 눈썹이 길게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사실은 테리어 견종 그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스포츠 헌팅 도그의 셀렉티브 수입이 일어난 유전자도 얻을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테리어 견종에서 반대로 셀렉티브 수입이 일어난 유전자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RS 반던2라는 유전자, 이 유전자는 턱수염과 눈썹의 어떤 숱을 결정하는 길이와 숱을 결정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다른 유전자도 함께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테리어 브리드의 기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리어 브리드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쥐나 해충을 잡아먹는 퇴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견종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협력하여서 사냥하는 그런 사냥개가 아니고 벌레나 해충을 박멸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었던 그런 견종 그룹이고 직업이기 때문에 테리어 브리드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잭러슬 테리어는 굉장히 성격이 안 좋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리어 특이적인 기질과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들도 다수 우리가 보고할 수가 있었고 해당 유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RNA 시퀀싱을 통해서 뇌에서 발현량이 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해당 유전자는 뇌에서의 기능이 특별히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의의를 가지냐라고 했을 때는 반려견의 직업 그리고 반려견 견종에 따른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반려견의 기질과 성격과 연관성이 있는 그리고 반려견 견종 특이적인 표현형과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를 발굴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반려견 견종의 직업에 따라서 반려견 그룹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형을 유전적인 관점에서 더 규명해내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반려견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공격성이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와닿을 것 같은데 이 공격성이라는 이 표현형이 사실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공격성이라는 표현형은 사실 반려견의 견종 그룹으로 봤을 때 이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규명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공격성이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많은 견종들이 이쪽 오른쪽 밑에 매스티프 타입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부분 공격성이 유전적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서로 가까운 견종들이 개통수에서 서로 가까운 위치에 포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속하는 견종 중에 많은 부분 우리가 맹견 또는 공격성이 높은 견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견종들은 유전적으로 서로 유사하고 따라서 공격성을 나타내는 쉽게 보이는 그 기질이 유전적으로도 일정 부분 설명이 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현형은 유전자형과 환경적인 요인의 복합적으로 설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격성이라는 것도 당연히 다른 환경적인 인자가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견주가 어떻게 지금까지 길러왔고 또는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나 요인에 의해서 공격적인 기질이 발휘될 수도 있으나 일정 부분 유전적인 요인으로서도 설명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유전자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금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이 반려견을 사용해서 적은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표현형을 설명해내는 그것이 반려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아프리카 소 지놈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아프리카만큼 흥미로운 대륙은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극심한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특별히 고온의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 지금까지 적응해 오면서 번식해 온 이 아프리카 토착종을 연구함으로써 과연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커머셜 브리드라고 볼 수 있는 상용종들에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아프리카 소에서 우리가 비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 소 지놈 프로젝트에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의 어떤 생산성을 봤을 때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생산성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이 아프리카 소에서는 일정 부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소가 진화해온 그 유전적 기작을 우리가 거꾸로 살펴보면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개량이 가능할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총 5품종을 우리가 각각 10마리씩 샘플링을 진행을 해서 당연히 이 1,2라는 아프리카 내 축산과학원에서 같이 우리가 공동 연구로서 이 과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마리씩 5품종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 해당 샘플들을 우리가 다른 커머셜 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각각의 품종들은 호모지니어스하고 다른 견종과 다른 품종과 섞이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9품종이 되겠죠. 9품종의 소를 가지고 3,700만 개의 SNP를 활용해서 진화적인 분석, 집단 유전학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SNP를 가지고 집단의 과거 어떤 역사도 거꾸로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엔다마와 같은 브리드, 서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이 엔다마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파퓰레이션 러스를 경험한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숫자가 급감한 그런 브리드가 되겠는데 이 브리드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습지대
살면서 서식하면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브리드의 파퓰레이션 숫자가 아주 다른 브리드와 비교해서 줄어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소와 우리가 한우로 대표되는 커머셜 브리드를 우리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커머셜 브리드에 속하는 한우, 저지, 앵거스, 홀스테인, 젖소 등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떤 유전지역 내에서의 특이점이 발견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SOD1이라는 유전자가 히착 프로틴과 연관성이 있고 이것이 실제로 아프리카 소 내에서 셀렉티브 수입에 영향을 받았으며 우리가 새로운 돌연변이 미센스 뮤테이션을 아프리카 소 내에서 픽세이션이 일어났으며 커머셜 브리드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뮤테이션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엔다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엔다마는 열대기후에 적응을 해 오느라고 많은 토착병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퓰레이션이 급감하는 그런 역사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의 장점은 사실은 이 엔다마가 파퓰레이션을 많이 잃어버리긴 했지만 잃어버린 만큼 이 파퓰레이션이 특이한 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엔다마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질병인 수면병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브리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다마는 도대체 어떤 유전적인 특성이 있길래 다른 품종들이 모두 겪고 있는 이 수면병의 저항성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엔다마와 다른 품종들을 마찬가지로 비교 분석을 했던 결과도 실을 수가 있었어요. 그 결과로 이 수면병의 대표적인 표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어니미아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어니미아와 연관성이 있는 빈혈과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가 이 엔다마에서 다수 발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SOD1 유전자와 이 어니미아 그리고 피딩 비헤이비어와 연관성이 있는 엔다마 특이적인 유전자를 같이 발굴하고 보고함으로써 우리가 수면병의 유전적인 기작, 수면병 저항성의 유전적인 기작, 그리고 온난화 시대에 고온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SOD1 유전자를 우리가 발굴하여서 보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적응해 오면서 진화해 오면서 우리에게 DNA를 통해서 그 유전 기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이 가축들의 유전 자원들은 아주 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품종들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조금 더 큰 데이터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소 지놈 프로젝트가 확대 연구가 될 수가 있었고 좋은 저널에 마찬가지로 그 결과들을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결과를 일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가 혼자 지금까지 했던 연구를 수행할 수가 없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대학원 김유월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도를 받고 많은 선후배님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가 일부 슬라이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를 실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제가 여기서 언급을 더 하고 싶은 것은 1, 2 그래서 축산과학원 아프리카의 축산과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샘플
프로파일링된 혈액 그리고 DNA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려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레인 오스트랜더 PI와 그리고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다른 연구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표현형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특별히 사람 코호트를 우리가 활용해서 보면 좋지만 그것이 많은 제약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 과연 애니멀 모델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를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려견을 통해서 적은 샘플 사이즈를 통해서 피노타입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용이한 동물 모델이다 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드리고자 제가 연구 결과들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금까지 적응 또는 진화해왔던 이 가축들을 활용을 해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서 고온 적응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일지를 밝히는 연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